일막평온한 일상, 불길한 그림자. 사람은 저마다 제 인생의 짐을 지고 삽니다. 어떤 짐은 스스로 짊어진 것이고, 어떤 짐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등 뒤에 슬며시 얹어놓고 사라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짐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짐이라 내려놓을 명분도 찾기 어렵고,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도 마땅치 않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짐을 등에 지고도 꿋꿋이 걸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하늘이 오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어제까지 잔잔하던 강이 오늘은 급물살로 요동칩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도 사람들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내일을 살아냅니다. 그것이 삶이라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닥쳐와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날들. 박순례도 그런 날을 맞이했습니다. 박순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인천 논현동 큰 길에서 두 골목을 꺾어 들어가면 나오는 낡은 건물 1층. 해바라기 세탁소에 셔터를 올리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덜컹하고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는 새벽 골목에 제법 크게 울렸지만 순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다 싶은 신호 같아서요. 28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온 그 소리가 이제는 몸에 새겨져서 셔터가 올라가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 건물은 1990년대 초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외벽 타일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건물 모서리엔 이끼가 피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어르신은 건물 보수에 인색해서 매년 겨울이면 배수관이 얼고 여름이면 지붕 귀퉁이에서 빗물이 새곤 했습니다. 그래도 순례는 이 건물이 싫지 않았습니다. 낡고 허름하지만 자신과 비슷하게 나이 들어온 곳이랄까요. 세탁소 간판도 처음 달았을 때의 선명한 노란색은 사라지고 이제는 연한 미색이 됐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간판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해바라기라는 글자만 잘 보이면 됐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섬유 유연제 향기가 뒤섞인 그 작은 공간이 순례가 29살부터 남편 최재호와 함께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올해로 28해째. 이 세탁소에서 아들 민준을 키웠고 딸 지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민준이 12살이던 해에 영업이 안 되어 세탁소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재호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한 해만 더. 그 한 해가 지나자 단골이 늘었고 그 다음 해에는 근처 병원 유니폼 세탁 납품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 세탁소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순례의 나이 올해 57. 눈가에 잔주름이 늘었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새벽에 그 첫 셔터 소리만큼은 여전히 힘찼습니다. 재호는 오전 7시면 나타나 세탁물 픽업 차량을 몰고 나갔습니다. 단골 아파트 단지와 주변 사무실을 돌며 옷가지를 수거하고 오후에 다시 배달하는 것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재호의 배달차는 하얀 봉고 트럭이었는데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흠집이 있어서 항상 고개를 조금 더 내밀어야 했습니다. 바꾸면 되는데 안 바꾸는 이유를 물으면 재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불편한 줄 알고 더 조심하게 돼. 그 말이 재호라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순례는 세탁기 앞을 지켰습니다. 둘은 큰 말이 없어도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28년을 같이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말이 줄어드는 대신 눈빛이 짙어지는 것이지요. 아침에 재호가 나갈 때 순례가 수건 하나를 건네면 재호는 춥겠지? 라는 말 대신 그 수건을 목에 두릅니다. 순례가 오후에 허리를 한번 펴는 동작을 하면 재호는 그날 저녁 파스 한 장을 슬며시 가져다 놓습니다.
말은 적지만 보는 것은 많은 부부였습니다. 손님들은 순례를 좋아했습니다. 3층에 사는 강 할아버지는 매주 화요일 정장 2벌을 들고 오면서 꼭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이쁘시네. 순례가 손을 내저으면 할아버지는 껄껄 웃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82살이었고 혼자 사셨습니다. 아들이 캐나다에 있다고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정장을 맡기러 오는 것이 어쩌면 외출의 이유이기도 했을 겁니다. 순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데 두꺼운 거 하나 입고 나오세요. 그런 말 한마디가 혼자 사는 노인에게 얼마나 큰 온기인지. 맞은편 빌라의 젊은 엄마는 아이 옷에 얼룩이 지면 무조건 달려왔습니다. 떡볶이 국물이든 흙탕물이든 순례는 얼룩 하나를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포도즙이면 포도즙 처리법대로, 기름이면 기름 처리법대로. 한 번은 그 엄마가 아이 교복 재킷에 유성 매직으로 낙서를 해놨다며 반쯤 울면서 들고 왔습니다. 순례는 서두르지 않고 처리법을 설명하며 하나씩 지웠습니다. 완전히는 안 됐지만 거의 티가 나지 않을 만큼 만들었습니다. 그 엄마가 사장님 마법사세요? 라고 말했을 때 순례는 웃었습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28년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단단하게 쌓아온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순례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세탁소 하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거 더 좋은 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순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제게 이거예요. 더 좋은 일이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나와서 남들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 돌려보내는 일이 이 사람에겐 자기 것이었습니다. 자기 것이라는 감각, 그것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순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것은 오빠 박진수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온 그날이었습니다. 오빠 진수는 순례보다 5살 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장남이었지요. 충남 서산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난 남매였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굶지도 않았습니다. 딱 그 경계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집안이었지요. 부모님은 아들 진수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습니다. 딸 셋 중 막내인 순례보다 진수를 언제나 먼저 챙겼습니다. 고기 한 점도 진수 밥그릇에 먼저 올라갔고 새 옷도 진수가 먼저였습니다. 그 시절엔 그런 집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었으니까요. 오빠가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을 하면 아버지는 읍내에서 통닭을 사오셨습니다. 순례가 그해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을 때 아버지는 우리 딸 잘했네라고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그 시절엔 다들 그랬습니다. 딸은 나중에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니까 오빠가 잘 돼야 집안이 산다는 논리였습니다. 순례는 서운할 법도 했지만 딱히 오빠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빠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순례 스스로가 워낙 무던한 성격이었습니다. 내 것 챙겨서 내가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재호를 만나 결혼하고 자기 손으로 세탁소를 일궜습니다.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 밥벌이를 하는 것, 그것이 순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와 함께한 기억이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오빠가 여름방학에 순례를 데리고 냇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순례가 10살, 오빠가 15살이었습니다. 오빠는 종이배를 접어서 물에 띄워주었습니다. 그 종이배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것을 둘이서 나란히 서서 구경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좋았습니다. 오빠 옆에 서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순례는 오빠를 미워하면서도
어딘가 완전히 놓지 못하는 끈이 있었습니다. 오빠 진수는 그 사이 사업이란 사업은 다 해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때 대기업에 다닌다는 말도 들렸지만 얼마 후 그만뒀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후 식당을 차렸다가 접고 의류 도매를 시작했다가 정리하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열었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엔 자신만만했습니다. 오빠는 말솜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그려서 말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씩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끝을 잘 맺어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것저것 도움을 받더니 두 분이 돌아가신 후로는 장인장모에게 손을 벌렸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처가 쪽에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는 술래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오빠 아내 김미숙은 겉으로는 다정하고 싹싹했지만 술래는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눈웃음은 많은데 눈빛은 차가운 사람, 그런 느낌이랄까요. 명절에 만나면 항상 먼저 안아주고 음식도 잘 챙겨주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찜찜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꼭 공연을 보고 온 것처럼 훈훈한 것은 훈훈한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기분. 그런 오빠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10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술래는 그날 병원 유니폼 20벌을 다림질하는 중이었습니다. 다리미를 들고 빳빳하게 펴가며 한 벌 한 벌 정성을 들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오빠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술래야, 나 호주로 이민 간다. 전화기 너머 오빠의 목소리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술래는 다리미를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호주. 갑자기는 아야. 한 1년 준비했어. 미숙이 친척이 시드니에 있거든. 거기서 식당 차리면 된다고 비자도 나왔어. 술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어딘가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빠와 사이가 각별히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혈육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기일에 같이 성묘 가던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빠가 빠지는 해가 많았지만 가는 해엔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이제는 없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언제 떠나? 다음 달. 그래서 있잖아, 술래야. 부탁이 있어. 술래는 그 말에 어딘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부탁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는 언제나 돈 얘기였거든요. 대학 시절 생활비, 사업 자금 빌려달라는 말, 어머니 병원비 부족하니 좀 도와달라는 말. 그 부탁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올 때마다 술래는 지갑을 만지작거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술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류 좀 도장 찍어줘야 해. 어렵지 않아. 이민 준비하다 보니 서류 정리할 게 있는데 주소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냥 내 이름이랑 도장만 있으면 돼. 오빠의 말은 가볍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심부름 한 번만 해달라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 오빠 부부가 술래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숙은 가을 단감 한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묵직하게 잘 익은 단감이었습니다. 웃는 얼굴로요. 올케 오랜만이에요. 얼굴이 더 좋아졌네요. 재호는 저녁 배달을 마치고 막 들어온 참이라 잠깐 인사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처남댁 얼굴에 눈치가 빨랐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몸이 고됐던 것인지 재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술래는 오빠와 미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류들이야. 이민 준비하면서 쌓인 게 좀 있는데 술래 내 주소랑 서명이 필요해. 금방이야. 술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가 꽤 많았습니다. 10장, 20장, 아니 그 이상.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진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민 관련 서류도 있고
거래처 정리 서류도 있고 복잡하게 볼 것 없어. 표시해 놓은 데만 도장 찍으면 돼. 오빠의 목소리는 조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오빠 뒤에 앉아있던 미숙이 웃으면서 거들었습니다. 옳게, 저희도 이제 한국 정리하고 가는 거라서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냥 도장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술래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읽으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바로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이니 보증이니 하는 단어들이 보이기도 했지만 오빠가 옆에서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세 군데만 하면 돼. 잠깐만, 내가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읽어봤자 법률 용어라 모르는 말이 많아. 그냥 이민준비 서류야. 주소지 확인이랑 연대 보증 형식으로 서명받는 건데 이민 가고 나면 자동 해제되는 거야. 자동 해제. 그 말이 이상하게 술래의 귀에 걸렸습니다. 자동 해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해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요? 하지만 그 생각을 술래는 목구멍 아래로 삼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거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장남이었고 부모님의 기대를 받는 사람이었으며 일이 잘 안 될 때도 언제나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발버둥에 함께 해주는 것이 동생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것이 술래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술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를 묻혀 표시된 자리에 차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분기점이었습니다. 그 붉은 도장 자국이 이후 펼쳐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사람 인생에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박순례에게 그 순간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오빠 부부는 단감 한 봉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미숙은 돌아서며 한 번 더 웃었습니다. 옳게 건강하게 잘 지내요. 호주 가면 연락할게요. 그 웃음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술래는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술래는 현관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왠지 모를 찜찜함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설마 큰일이 되겠나 싶었습니다. 오빠라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친동생한테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부엌으로 들어가 단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껍질을 깎으면서 재호를 불렀습니다. 오빠 호주로 이민 간대. 그래. 재호의 목소리는 짧고 무덤덤했습니다. 응. 다음 달에 간다더라고. 잘 됐네. 재호는 그 두 글자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남이 잘 되든 못 되든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래는 단감을 썰어 접시에 담아 재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의 대화였습니다. 술래는 단감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가을의 단감처럼 그날 밤은 그렇게 달고 고요하게 지나갔습니다. 오빠가 한국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3주 후였습니다. 마지막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잘 있어. 세 글자였습니다. 술래는 잘 가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역시 세 글자였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하늘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나중에야 술래는 알게 됩니다. 그 단감이 오빠가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미안함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말로 할 수 없었던 것을 단감으로 대신했는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달고 예쁜 가을 단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먹은 단감이었습니다. 이막 청천벽력, 빛 독촉장. 세상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맞이하는 아침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어제와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아침. 그런데 그 평범한 아침에 날아드는 우편물 하나가 한 사람의 일상을 산산이 부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박순례에게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은 갑작스러운 고통입니다. 준비할 시간도 마음의 방어막을 세울 틈도 없이 날아오는 것. 마치 맑은 날 벼락 같은 것. 사람이 벼락에 맞으면 그 순간 아프지도 않다고 합니다. 너무 강한 충격은 오히려 감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고요. 박순례도 그랬습니다. 그 우편물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12월 초순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추웠습니다. 인천에 첫 한파가 내려앉은 날이었고 세탁소 앞 보도블록 사이의 작은 틈에 얇게 살얼음이 끼어 있었습니다. 순례는 셔터를 올리고 나서 손을 후후 불었습니다. 장갑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우편함으로 걸어갔습니다. 우편함을 열면 대부분 광고지들이었습니다. 치킨집 전단, 부동산 광고, 인터넷 가입 안내. 그 사이에 흰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보내는 곳이 K은행 여신관리팀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순례는 찬 공기에 손을 불어가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연체 안내, 잔액, 상환 요청, 박순례 귀중.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대출 잔액 4,300만 원. 3개월 연체. 즉시 상환 요청. 순례는 우편함 앞에 그대로 굳어 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K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4,300만 원이라니. 세탁소 담보 대출이야 H은행에 있고 그것도 거의 다 갚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얘지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순례는 세탁소 안으로 달려들어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K은행 고객센터 연결은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멜로디가 그날은 하나하나 귀에 박혔습니다. 9번째 통화 대기 순서, 8번째, 7번째. 드디어 상담원이 연결됐습니다. 박순례 고객님 맞으시죠? 계좌 확인되셨나요? 저는 K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없어요. 이게 뭔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례 고객님 명의로 2007년에 개설된 사업자 보증 대출 건인데요. 공동 연대보증 항목으로. 순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오후 순례는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펼쳐가며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원칙대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순례의 이름으로 된 연대보증 계약. 상대방은 박진수, 상호명은 진수푸드.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K은행 것만 4,300만 원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고객님, 제가 다른 금융기관 건도 확인이 돼서요. 아마 모르고 계실 수 있어서. S은행에도 있었습니다. 3,800만 원. 오빠의 사업자 대출에 순례가 연대보증인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넘기면서 설명을 이어가는데 순례의 귀에는 더 이상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서류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박순례. 도장 자국. 그날 밤 찍었던 붉은 도장. 고객님, 그리고 신협 쪽에서도 연락이 온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것이 나왔습니다. 인천 논현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순례 명의의 토지 담보 대출. 4,200만 원. 합계 1억 2,300만 원. 순례는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은행 안이 갑자기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냉방 시설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도, 옆 창구에서 손님과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전광판이 번호를 부르는 소리도 전부 뭉개져서 들렸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네. 지금 3건 다 연체 중이시고요. 공동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주 채무자 상환이 안 되면 보증인 고객님께 청구가 넘어오는 구조거든요. 이미 2건은 법적 절차 진행 예정이고, 직원은 계속 말했지만 순례의 귀에는 그냥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들. 순례는 의자 등받이를 꼭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 창구 직원이 중간에 물을 한 잔 갖다 줬다고 합니다. 순례가 안색이 나빠 보였나 봅니다. 물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현실이었습니다. 진짜구나. 그 단순한 생각이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례는 은행 건물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할 일이 있어서.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오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신호가 가다 끊겼습니다. 국제통화라 그런가 잠깐 기다렸다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엔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목소리였습니다. 순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살아있구나. 연락은 된다. 그 안도와 분노가 뒤섞여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빠. 나야. 순례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 내 명의로 대출이 3개가 있대. 연대보증이라고. 합의 1억 2천만 원이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침묵. 그 침묵 안에서 순례는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당황함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기색. 모르는 척하는 사람의 침묵과 알면서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하는 사람의 침묵은 다릅니다. 오빠의 침묵은 후자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오빠 1억 2천만 원이라고. 은행에서 법적 절차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아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는다는 행위 자체가. 동생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는다는 것이. 그게 사람이 할 일인가요? 순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연결음이 2번 가다 끊겼습니다. 3번째는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로밍이 안 된다는 안내 음성이 나왔습니다. 로밍이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전화를 껐거나 아니면 받기 싫어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계속 걸었습니다. 6번, 7번, 8번. 전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은행 앞 골목에 서서 혼자 전화기에 대고 전화를 거는 57살 여자. 행인들은 역시나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오빠 아내 미숙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언니 나예요, 순례. 급한 일 있어요. 연락해주세요. 메시지는 전송됐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다시 보냈습니다. 제발요, 언니. 은행에서 제 명의로 대출이 있다고 해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번엔 읽음이 표시됐습니다. 순례는 핸드폰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1분, 5분, 10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술래가 다시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미숙의 프로필 사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단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술래는 그 빈 프로필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화면이 이 상황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술래는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맡긴 세탁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탁기 안에서 옷들이 빙빙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엔 그냥 배경소음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서 있어도. 오후 2시가 됐습니다. 강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이 다 됐는지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술래는 허허 웃었습니다. 추워서요. 할아버지, 오늘 많이 춥더라고요. 그렇지, 첫 한파라더니. 근데 사장님 눈이 빨갛네요. 바람 맞아서요. 할아버지는 정장 봉투를 받아 들고 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그 말이 술래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나서고 나서 술래는 세탁기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어깨를 떨면서 무릎을 당겨 안고. 그날 밤이 됐습니다. 술래는 재호가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 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재호는 뉴스를 보면서 가끔 참나 혹은 에이고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상 뉴스에 반응하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평소엔 귀엽기도 했던 그 습관이 오늘은 너무 평화롭게 느껴져서 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술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릇을 다 닦았는데도 계속 닦았습니다. 물소리가 나면 생각할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재호에게 큰 걱정을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세탁소 운영이 어려울 때도 술래가 먼저 해결책을 찾아왔고 아이들 학비가 빠듯할 때도 술래가 먼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술래의 자존심이었는데 그러나 오늘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1억 2천만 원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재호 씨. 재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TV 소리가 배경으로 흘렀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재호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술래는 그날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얘기했습니다. 오빠가 이민 서류라고 하면서 도장을 받아간 것. 거기에 연대보증과 담보대출이 포함돼 있었던 것. 합의 1억 2천만 원이 넘는 것. 오빠가 전화를 받다가 끊고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것. 재호는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고 다시 술래를 봤습니다.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서류 확인을 못한 거야? 그게 오빠가 이민 서류라고 하면서 빨리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재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섭지 않은 것은 화를 참는 침묵이 아니라 생각하는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호는 성격이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날 때도 바로 화를 내지 않고 한참 있다가 나지막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때론 답답하기도 했지만 오늘 같은 날은 그 느린 성격이 고마웠습니다. 지금 오빠 연락은 안 돼? 응. 오후에 한 번 받았다가 끊고 그 다음부터 안 받아. 미숙 씨는 차단했어. 재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느린 한숨이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28년치 처남에 대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가워한 적도 없었고 특별히 좋아한 적도 없었던 처남이었습니다. 말만 번드르르하고 실속이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일 아침에 법률구조공단이든 어딘가 알아봐야겠다. 그 말 한마디. 화를 내거나 술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서류를 안 읽어봤어라거나 그러니까 내가 처남을 믿지 말라고 했잖아라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에 알아봐야겠다는 그 말이 술래에게는 그날 밤 들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재호 씨, 미안해. 왜 미안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술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재호는 탁자 위에 서류들을 모아 가지런히 쌓았습니다. 내일 가져갈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같이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밤 술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숙에 웃는 얼굴도. 그리고 그날 저녁 자신이 무심코 찍었던 붉은 도장 자국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술래는 살그머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이 생긴 가로등이 끊어질 듯 빛을 냈습니다. 술래는 그 가로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깜빡이면서도 꺼지지 않는 가로등. 완전히 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꺼지지도 않는. 오빠야, 오빠는 지금 어디 있니? 지금 뭘 하고 있어? 자고 있어? 아니면 너도 깨어 있어? 그 물음들은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묻고 싶었습니다. 혈육이라서. 미워도 혈육이라서 어디 있는지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이상하고 모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술래는 새벽 4시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세탁소로 내려갔습니다. 셔터를 올렸습니다. 덜컹하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렸습니다. 살얼음이 아직 녹지 않은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다. 산막 무너지는 것들. 집이라는 것은 벽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쌓인 세월과 땀과 습관들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집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의 일생이 흔들리는 겁니다. 박술래는 그해 겨울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소리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은행에서 통지가 온 지 열흘이 지나지 않아 세탁소 통장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재호가 은행 ATM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술래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술래야, 통장이 안 돼. 그 네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들어본 사람은 압니다. 통장이 안 된다는 것은 밥이 없다는 것이고 가게가 멈춘다는 것이며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진다는 신호입니다. 술래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압류 통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S은행이 법적 절차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세탁소 운영 통장의 잔액은 동결, 앞으로 들어오는 돈도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거래처 대금, 세제 구입비, 배달 차량 유류비, 월세. 그 모든 것을 세탁소 통장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이 막혔다는 것은 가게가 멈춘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유니폼 납품 거래처에도 이달 입금이 안 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 납품 계약이 얼마나 힘들게 따낸 것인지 술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50군데를 발로 뛰어다니며 2번 거절당하고 3번째에 성사시킨 계약이었습니다. 술래와 재호는 아이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부산에서 중견기업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32이었습니다. 결혼은 아직이었고 혼자 원룸에 살면서 적금을 붓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 지은은 결혼해서 수원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녔고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두 아이의 삶이
이제 막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겪는 일을 자식한테 옮기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1억이 넘는 일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민준과 지은이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민준은 금요일 밤 부산에서 무박으로 차를 몰고 올라왔습니다. 지은은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혼자 왔습니다. 넷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술래가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손이 떨렸지만 밥은 차렸습니다. 먹어야 이야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밥그릇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술래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숟가락들이 내려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한 딸이 친정 어머니 앞에서 우는 것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자기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니까요. 지은이 자꾸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외삼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외삼촌이. 술래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엄마. 그래도 내가 울면 안 되잖아. 엄마가 울면 더 힘드니까. 민주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앉아 서류를 훑어보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외삼촌 호주 번호 알아? 재호가 말렸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빠는 호주에 있어. 일단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해. 법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죠. 민준아. 아버지의 한마디에 민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먹을 탁자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 알면 어떡하겠어.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같이 알고 있어야지. 엄마 혼자 이런 거 떠안고 있었잖아. 술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 떠안고 있었습니다. 혼자 은행을 다녀오고, 혼자 핸드폰을 들고, 오빠에게 전화를 걸고, 혼자 미숙의 차단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가고, 술래는 부엌에 혼자 앉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물을 닦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재호가 볼까봐. 아이들이 돌아서서 볼까봐. 그냥 혼자 부엌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술래는 세탁소 창문을 통해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이 흐릿하게 밝혔습니다. 저 가로등은 날마다 이 골목을 비추겠지요.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그냥 서서 빛을 내겠지요. 그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겠지요. 나도 그렇게 서 있어야지. 한 달 후엔 법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담보 설정이 된 물건에 대한 경매 신청 예고. 즉 술래 명의의 토지담보대출건에서 담보로 잡혀있는 것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통지였습니다. 그 담보 물건이 무엇인지는 통지서를 10번을 읽어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 통지서라는 것이 법률 용어로 가득 차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술래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여주었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술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작은 땅. 오래전 충남 서산 시골에 있는 작은 밭이었는데 그것이 어느새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밭에서 고추를 심었습니다. 손수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을에 빨갛게 익으면 말려서 고춧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 고춧가루를 매년 자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술래도 매년 2근씩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으로 만든 고춧가루로 담근 김치. 그 맛이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그 땅이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순례의 표정이 어땠는지 옆에 있던 변호사도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오빠야. 어머니 밥까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순례는 삼켰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순례는 혼자 은행과 법원을 드나들었습니다. 재호도 함께 가려 했지만 재호가 없으면 세탁소를 닫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자리를 비우면 생계 자체가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례는 혼자 서류 가방을 들고 법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창구에 앉아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친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바쁜 눈빛으로 빠르게 설명하고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떤 날은 반나절 기다려서 창구 앞에 앉았더니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오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은 법원 앞 계단에 앉아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가방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순례는 그 모든 말들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기 위해 그 수첩에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가압류 추심명령, 채무변제, 경매신청, 이의신청. 이런 단어들을 순례는 살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단어들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 수첩 안에 어느 날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례 본인이 쓴 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그 5글자 옆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백이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억울함, 서러움,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피로함. 법원 복도에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순례 앞에 앉아 기다리던 70대 할머니 한 분이 서류를 읽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며시 시선을 피하는 가운데 순례만 그 할머니 쪽을 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한테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줬더니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75에 다시 전세로 내려가야 한다고. 사람이 이 나이에 이게 뭐냐고 할머니는 법원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순례는 그 할머니 곁에 잠자코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자신의 처지가 다를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옆에 있어줄 수는 있었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가 진정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왜 여기 왔어요? 순례는 웃었습니다. 아가씨라는 소리가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로요, 할머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되는 건지 더 서글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순례는 자꾸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오빠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부모님이 오빠 공부방이라며 따로 방을 마련해 주었을 때 순례는 언니 둘과 한 방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오빠가 잘 되면 집안이 잘 된다니까. 오빠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은 형편도 안 되면서 순례 고등학교 도서관비를 아껴 오빠 하숙비를 댔습니다. 순례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고 쉬는 시간에 도서관 대신 운동장 귀퉁이에 앉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사실 운동장 귀퉁이에 앉아있는 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늘을 봤고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봤고 그것이 나름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빠는 사업이 막 시작되던 시기라며 미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 오빠가 형편이 안 좋아서 내려가기 어렵대요. 대신 저가 갈게요. 미숙 씨는 왔습니다. 조문하고 밥 먹고 다음날 돌아갔습니다. 오빠는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관이 묘지로 가는 날 순례는 혼자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둘은 멀찍이 떨어져서 각자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빠는 없었습니다. 장남이 없는 장례는 허전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기대를 걸었던 아들이 어머니의 마지막에 없었습니다. 그날 흙을 한 줌 쥐어 관 위에 뿌리면서 순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못 왔어요. 바쁜가 봐요. 그래도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마음속에서 하면서 순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 흔들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날 이후로 순례는 더 단단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울지 않는 법을 배운 것이지요. 아무도 안 봐줄 때는 혼자 울고 봐야 할 때는 울지 않는 법을. 장남이 어머니 장례에 오지 못한 것을 순례는 오빠에게 단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넘겨왔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참고 넘기고 또 참고 넘기고 그러다 도장 한 번 잘못 찍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순례는 혼자 서산 시골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밭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재호에게는 볼 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혼자 시외버스를 타고 오래된 길을 걸어서 그 밭까지 갔습니다. 겨울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성하던 고추 줄기는 다 사라지고 흙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황량한 밭을 가로질렀습니다. 순례는 밭 가장자리에 서서 한참 그 빈 땅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고 씨앗을 심던 그 자리, 등이 굽어서도 쭈그려 앉아 잡초를 뽑던 그 자리, 늦가을 해걸음에 고추를 따서 광주리에 담던 그 모습. 순례는 흙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겨울 흙은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 땅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해서. 미안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흙 한 줌이 손바닥에서 날아갔습니다. 순례는 돌아섰습니다.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다시 인천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논밭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서해의 겨울 하늘이 낮고 회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재호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들어서자 재호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순례는 외투를 걸면서 말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재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가에 앉아 어두운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이 구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세탁소에는 아직 이웃들의 겨울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사막 싸우는 여자.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 끝내 무너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본인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오기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살아야겠다는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 한계 바로 아래쪽에서 또 다른 힘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순례는 그 힘을 만났습니다. 그 힘의 이름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져서는 안 된다는 다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순례는 그 겨울 조용히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큰 목소리를 내거나 누군가를 울부짖으며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방 하나 챙겨 들고 발이 가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인천법률구조공단을 처음 찾아간 것은 통장 압류 통보를 받은 지 2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단 건물은 시청 근처 작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었고 계단을 올라가면 대기 의자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번호표 기계가 입구에 있었습니다. 순례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앞에 사람이 5이나 있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술래는 주변을 봤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술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였고, 어떤 분은 술래보다 젊어 보이는 40대 여자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겁고 지쳐있고, 그럼에도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그런 눈빛. 드디어 이름이 불렸고 술래는 서류를 든 채 변호사 앞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3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술래가 내민 서류를 훑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서명하신 서류들 좀 보여주시겠어요? 술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이 서류들 서명하실 때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들으셨나요? 아니요. 오빠가 그냥 이민 서류라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군요.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단순 연대보증이 아니라 일부는 공동채무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기죄요? 술래는 그 단어에 멈췄습니다. 사기죄. 일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단어. 드라마에서나 들어봤지. 자기 인생에서 쓰게 될 단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오빠라는 것이. 오빠한테 사기죄를 고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허위로 이민 서류라고 속여서 서명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어요. 물론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술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한테 사기죄 고소를.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한 번 더 굴려봤습니다. 이상하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그 결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이어서 현실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 채무자가 현재 해외 거주 중이시죠? 한국 검찰이 해외 도피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피의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호주와 한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지만 민사적 성격의 사기는 절차가 더 복잡하고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쉽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는 몇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우선 채무 조정 신청.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상황이니 분할 상환으로 협의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내 오빠 명의 재산 조회. 호주로 떠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고 남겨둔 자산이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기 고소장 접수. 고소장 자체는 오빠 분께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내에 재산이 있다면 동결 효과도 있고요. 술래는 수첩을 꺼내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이 3가지를 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술래는 창밖을 봤습니다. 2002년의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에 서리가 조금 끼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손가락으로 서리를 문질러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구멍 너머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신호등이 바뀌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싸워야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안에 앉아 창문의 작은 구멍을 통해 세상을 보면서 이 작은 구멍만큼이라도 세상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재산 조회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술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서울에서 주말마다 내려와 돕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영업직을 하면서 쌓은 서류 처리 능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서를 넣고
오빠가 관여했던 사업체들의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것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오빠가 한국에서 운영했던 사업체 이름이 3개였습니다. 진수푸드, 진수통상, 그리고 미숙이네 식당. 마지막 것은 미숙명이었습니다. 이 사업체들이 각각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중 순례 명의로 연대보증이 된 것이 3건이었습니다. 삼촌이 사업체를 3개씩이나 운영했어요? 민준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각기 다른 은행에 나눠서 대출받고 이모 이름으로 보증 세우고 우연이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계획적으로. 오빠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것. 그 단감을 들고 와서 웃으면서 도장을 받아간 것이 처음부터 준비된 행동이었다는 것. 오래된 지인을 통해 소식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오래된 친구 철수 씨라는 사람이 민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진수 형이 시드니에 있는 것 같더라. 거기 어딘가 한인 식당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정확한 주소는 나도 몰라. 작은 단서였지만 완전히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사기 고소장에 시드니 거주 추정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례는 일찍 일어나 세탁소 셔터를 올리고 오전 일을 끝내고 오후에 가게를 잠깐 닫았습니다. 오늘은 재호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해도 돼. 알아. 그래도 같이 가. 재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례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서류를 들고 나서면 옆에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법원 건물 입구에서 순례가 주춤하면 먼저 문을 열어줬습니다. 법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아내 옆에 있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보여주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사는 젊은 남자였는데 순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소하시는 분이 오빠분이신 거죠? 네. 가족 사이 고소는 나중에 합의가 되면 취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지금 접수하시는 거 맞죠? 순례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접수할게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왔을 때 순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홀가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더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구나 라는 느낌.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던 무언가를 내뱉은 것 같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재호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진수 씨, 참 나쁜 사람이 됐네.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습니다. 나쁜 사람이 됐다는 재호의 말이 어딘가 슬프게 들렸습니다.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다면 덜 서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웃던 오빠였으니까요. 어릴 적 냇가에서 종이배를 함께 띄웠던 그 오빠였으니까요. 세탁소로 돌아온 저녁 순례는 닫았던 셔터를 다시 올렸습니다. 저녁 늦게 세탁물을 찾으러 오는 손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강 할아버지의 정장도 오늘 내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문이 오후에 닫혀 있더라고요. 일 있었어요?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아니, 사장님도 일이 있지. 정장 오늘 찾으러 오면 되나 했는데. 할아버지는 정장 봉투를 받아들고 나가려다 돌아섰습니다.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 순례는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집안에 일이 좀 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래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줘도 들어줄 수는 있으니까. 할아버지의 그 말. 72살 노인이
57살 세탁소 주인한테 건넨 그 말. 술래는 할아버지가 나간 후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줄 수는 있다. 그것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다짐했습니다. 이 인간한테 지면 안 된다.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도 내가 옳았다는 것만은 알아야 한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까지 빼앗기면 안 된다. 세탁소 새벽 셔터는 내일도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막 호주에서 온 전화. 혈육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미워서 죽겠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보기 싫어서 생각도 하지 말자 했는데 꿈에는 어릴 때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이 혈육에 대한 감정일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한 그릇에 담겨 있어서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스스로도 알 수 없습니다. 박순례는 오빠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은 끊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순례는 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합의 일정이 있는 날은 잠깐 문을 닫고 은행이나 법원을 다녀왔습니다. 저녁에는 채무 조정 관련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재호는 배달 일을 마치고 와서 순례가 정리한 서류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둘은 무릎을 맞대고 탁자에 앉아 밤늦도록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가끔 재호가 말했습니다. 이거 여기에 넣어야 해? 순례가 답했습니다. 응, 거기. 말이 짧아도 통했습니다. 그것이 28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S은행 측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채무 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시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변호사와 함께 협의에 나섰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한 달에 약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그것이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 순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국제 번호였습니다. 61로 시작하는 호주 번호. 순례는 잠에서 덜 깬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례야. 오빠 목소리였습니다. 순례는 눈이 확 떠졌습니다. 잠기운이 한 번에 달아났습니다. 그 목소리가 반갑다는 생각보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먼저였습니다. 오빠야? 응, 나야. 오빠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리고 피로해 보였습니다.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잘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있었어? 순례는 참았습니다. 잘 있냐는 말이 어이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잘 있을 게 뭐가 있어. 지금 은행에서 매달 압박 오고 법원 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오빠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례야. 그 말에 순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1억 2천만 원 빚을 떠넘기고 도주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미안해 두 글자. 그 두 글자가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무거운지 순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민 서류라고 했어? 왜 내가 뭘 서명하는지 말을 안 해줬어? 침묵. 그때 말하면 안 해줄 것 같아서.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변명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닌. 그냥 솔직한 답. 그것이 더 서러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냥 처음부터 알고서 한 일이었다는 것이. 사업이 너무 안 됐어, 순례야. 빚이 너무 쌓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호주 가면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거기서 돈 벌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순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기서 돈 벌면 갚을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보증을 서줬다가 결국 이렇게 됐을까요? 갚을게라는 말을, 도와주면 나중에 잘 되면 갚겠다는 말을,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처음부터 사정을 얘기했어야지. 그랬다면 내가 도울 방법을 같이 생각해 봤을 수도 있잖아. 왜 속이고 왜 도망가? 이민 간다고 서류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나는 진짜로 그게 이민 서류인 줄 알았어. 미숙 씨 단감까지 들고 왔는데 그 단감 아직도 생각나. 나는 그 단감 받으면서 오빠 가족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말을 하는데 순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단감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단감이 생각났습니다. 무거운 그 봉지. 묵직하게 잘 익은 가을 단감. 그것이 오빠의 마지막 양심이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온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오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살아야 했어. 순례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피부치잖아. 피부치라서.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부탁 못해. 그래서 순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부치라서. 그 말이 변명인 동시에 이상하게도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나름의 논리가 있는 법입니다. 오빠는 피부치니까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고 피부치라서 함부로 할 수 있다는 논리.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방식인 것을 오빠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아는 거야? 알아. 세탁소 통장 압류됐어. 법원 들락날락하고 있어. 우리 재호 씨는 그 와중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옆에서 버텨주고 있고. 아들, 딸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알아? 민준이가 부산에서 주말마다 차 몰고 올라와서 서류 정리를 도와줘. 32살 아들이 주말에 어미 빚 문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어. 오빠는 오래 울었습니다. 순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평생 오빠 때문에 눈물이 많았는데 정작 오빠가 울고 있는 이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오빠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순례는 생각했습니다. 저 울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진짜라면 더 슬프고 가짜라면 더 나쁜 것이다. 어머니 밭도 담보로 잡혀 있었어, 오빠. 뭐? 어머니가 남긴 서산밭. 거기도 담보 설정이 돼 있었어. 그거 경매 넘길 수도 있어. 오빠의 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순례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울음을 멈춘 오빠가 말했습니다. 내가 갚을게. 거기서 돈 모아서 보낼게. 조금씩이라도. 그게 언제야? 빠르면 내년.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빠가 한 약속 중에 지켜진 것이 몇이나 됐나요? 어머니 기일에 꼭 오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오빠, 나 고소장 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 알고 있었어? 응. 철수한테 들었어. 취할 생각 없어. 오빠가 정말로 갚겠다면 그건 방법이 따로 있어. 법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송금을 해야 해. 말만으로는 안 돼. 알았어. 그리고 이틀 후 미숙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카오톡 차단을 풀고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올케, 진수 오빠가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올케가 고소 취하해주면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우리도 여기서 힘들어요. 제발 이해해줘요.
술래는 그 메시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도 힘들어요라는 말. 네, 힘들겠지요. 하지만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오빠에게 심리적 압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송금은 흐지부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술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차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술래는 재호가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서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오빠가 처음 뭔가를 부탁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단감 봉지, 표시된 도장자리, 은행 창구, 법원 복도, 지은이 우는 얼굴, 민준이 주먹을 탁자 위에 올려놓던 장면, 그리고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우는 오빠 목소리. 미운 게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엔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깊은 곳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마음의 잔해 같은 것. 태워도 태워도 잿더미가 남듯이. 어릴 때 냇가에서 종이배를 함께 띄우던 오빠. 손이 하얗고 가늘었던 오빠.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이 기뻐하던 날 오빠가 슬그머니 과자 한 봉지를 들고 와서 잘 봤지? 라고 했던 그 얼굴. 그게 오빠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습니다. 과자 한 봉지. 그리고 20년 후 단감 한 봉지. 오빠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것은 못하면서 작은 것으로 미안함을 대신하는 사람.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스스로는 모르는 사람. 한참을 울다가 술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빠야, 너는 지금 뭘 먹고 있니? 거기 날씨는 어떠니? 잘 자고 있니? 그 물음들은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리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이상하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당해놓고도 오빠가 어떻게 사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사람이 오래 함께 살면 그 마음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이 잦아들 무렵 술래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되고 있었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어둠과 빛 사이 어딘가 새벽의 그 경계. 오빠 말처럼 내년에 돈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술래는 여기서, 이 세탁소에서 새벽 5시에 셔터를 올릴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갚든 안 갚든 법원 일이 어떻게 되든 술래는 여기 있을 것이었습니다. 술래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세탁소로 내려갔습니다. 셔터를 올렸습니다. 덜컹하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렸습니다. 새벽 5시. 세탁소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육막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란 참 신기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앞에서도 가장 억울한 일 앞에서도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흘러가면서 아주 조금씩 사람을 치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도 없이.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그 시절이 그래도 살만했구나 싶은 순간이 옵니다. 박순례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더디고 더뎠지만, 그리고 그 더딤 속에서 술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빠가 한국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세탁소는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도움으로 2건의 채무를 조정했습니다. S은행건은 분할 상환으로 매달 조금씩 갚기로 했습니다. 빠듯했지만 가능했습니다. 신협건은 어머니의 땅을 정리해서 일부 변제했습니다. 서산 그 밭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는 날 술래는 한참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땅.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가서 고추 따던 그 밭.
손이 매워서 눈물이 났던 것인지, 어머니가 힘들어 보여서 눈물이 났던 것인지 모르겠는 그날들. 그 땅이 이제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창구에서 나와 로비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미안했습니다. K은행 건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빠 명의로 한국에 남아있던 소액의 자동차 잔존 가치가 압류되어 일부 변제됐고 나머지는 사기죄 고소건과 맞물려 협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서 약속한 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달은 매달 50만 원씩, 그 다음엔 30만 원, 그리고 뚝 끊겼습니다. 6달치 합이 240만 원이었습니다. 1억이 넘는 빚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지만 그래도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가끔 민준이 오빠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오빠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까. 대신 조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빠의 딸 지연이. 오빠보다 15살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지금은 26이 된 어엿한 아가씨지요.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고모 집에 자주 왔습니다. 술래가 만들어주는 김치찌개를 좋아했고 술래딸 지은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지은이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던 지연이. 지연이는 오빠가 호주에 갈 때 함께 간 것이었지만 1년도 안 되어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학연수를 마치고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아빠와 고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연이는 고모에게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고모, 저 취직했어요. 서울 IT 회사요.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술래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부모가 저지른 일 때문에 고모를 피해야 하는 처지인데 그래도 연락을 한다. 그 마음이 가상했습니다. 술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다 우리 지연이. 고모가 밥 한번 사줄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연이는 한 달에 한 번쯤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고모 건강은 어때요? 세탁소는 잘 돼요. 그런 말들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인천에 왔습니다. 세탁소에 들러서 술래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는 젊은 여자의 고단함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밥은 잘 먹고 있어? 먹어요. 근데 고모 김치찌개가 자꾸 생각나서요. 술래는 그 말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래된 김치와 두부, 돼지고기. 재료가 특별하지 않아도 오래 묵은 김치에서 나오는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2그릇을 먹었습니다. 술래는 그것을 보면서 밥상 너머로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에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고모 아빠가 거기서도 식당 접었대요. 다른 일 찾는다고 하는데. 술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여운 생각이 드는지 시원한 생각이 드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는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고모한테 연락하고 싶다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한대요. 무섭다고. 고모가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서요. 술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화가 났냐고요? 물론 났지요. 났고 또 났고 그 화가 3번이나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보다 피로함이 더 컸습니다. 오빠에게 화를 내는 것조차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데 이제 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오빠한테 전해. 무서우면 연락 안 해도 된다고.
갚을 마음 있으면 갚으면 되고 없으면 법대로 하면 된다고.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카가 궁핍하다는 소식이 들리면 술래는 가끔 돈을 붙였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이 아이가 아빠 때문에 고생해서는 안 됐습니다. 조카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그해 여름 재호가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옆구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술래가 동네 내과로 데려갔습니다. 재호는 병원을 싫어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라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술래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가야 돼요. 내가 예약했어. 별거 아닐 거야. 모르는 거잖아요. 가요. 재호는 결국 따라갔습니다. 혈액검사와 초음파 결과가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나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대. 정밀 검사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술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일 3년 동안 재호는 단 한 번도 약해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배달하고 묵묵히 서류 챙기고 묵묵히 아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둘이 함께 대학병원 검진센터에 갔습니다. 술래는 재호가 검사받는 동안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잡지를 펼쳤습니다.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만 있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냥 속으로 했습니다. 제발 별거 아니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저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행히 결과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방간과 가벼운 섬유화 초기 소견. 술을 줄이고 식단을 바꾸면 관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그날부터 저녁 반주를 끊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재호는 50년 가까이 저녁에 소주 한 잔을 마시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군소리 없이 끊었습니다. 술래는 두부와 나물 위주로 밥상을 바꿨습니다. 삼겹살을 좋아하는 재호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를 올렸지만 나머지 날은 채소 위주로. 처음엔 재호가 뭔가 허전하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적응했습니다. 이게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라고 말하더니 그 다음엔 그냥 먹었습니다. 바꿔보니 그게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소중하면 다 되는 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재호가 밥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물이 많네. 건강하라고. 재호는 웃었습니다. 많이 웃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날은 웃었습니다. 술래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빠 일이 있었던 3년 동안 재호는 얼마나 속으로 힘들었을까요?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도 사람인데 아내 때문에 오지도 않은 빚을 갚고 법원 들락날락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새벽 배달 나가고 그 힘든 세월이 간 수치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술래는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재호 씨. 재호는 밥그릇을 들다 말고 술래를 봤습니다. 갑자기 그냥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밥을 떴습니다. 그것이 재호의 대답이었습니다. 말 대신 행동. 28년 넘게 그래왔던 사람. 그해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세탁소엔 겨울 코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술래는 다림질을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은 계속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왔습니다. 힘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K은행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빠와의 일은 마음 한켠에 늘 무게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지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술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지고 사는 것과 짓눌려 쓰러지는 것은 다른 일이니까요.
그의 늦가을 세탁소에 새 세탁기가 들어왔습니다. 낡고 오래된 기계를 마침내 바꾼 것이었습니다. 20년이 넘은 세탁기였습니다. 오래 쓴 만큼 애착도 있었지만 수리비가 너무 자주 나왔습니다. 재호가 설치기사와 같이 낡은 기계를 드러내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언제 샀었지? 우리 지은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재호가 웃었습니다. 술래도 웃었습니다. 새 세탁기가 처음 돌아가는 소리는 낡은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 이렇게도 세탁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익숙해지면 새 것이 얼마나 편한지 잊어버립니다. 오래 참으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칠막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봄이 오면 벚꽃이 핍니다. 작년에도 폈고 재작년에도 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봄은 어김없이 옵니다. 그리고 꽃은 핍니다. 사람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철이 되면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힘든 겨울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진실입니다. 박순례는 그 봄을 맞이했습니다. 오빠 일이 있고 나서 네 번째 봄이었습니다. 그의 봄 순례는 동네 시니어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재호가 권했습니다. 뭐 좋아하는 것 하나 해봐. 세탁소만 하지 말고. 순례는 처음엔 손을 저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바쁘면 나쁜 것도 바쁘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쁘면 나쁜 것도 바쁘다. 걱정도, 억울함도, 분노도. 바쁘면 그것들도 함께 바빠지니까 생각할 틈이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문 안쪽에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예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바구니를 엮고 있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저 웃음이 뭘까요?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음 날 순례는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 안내를 받고 자원봉사 신청서를 썼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에 어르신들 식사 배식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기 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간 날 순례보다 10살 이상 많은 어르신들이 가지런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사는 분, 어떤 분은 자식이 해외에 있는 분, 어떤 분은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관 차량이 모셔다 드리는 분.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었지만 식사 시간만큼은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순례에게 말했습니다. 봉사자 중에 이렇게 젊은 사람은 처음이네. 저 57이에요. 57이면 젊은 거야. 나는 78인데. 그 말에 순례는 웃었습니다. 57이 젊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 할머니 이름이 최인숙이었습니다. 전쟁통에 태어나서 삶이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고 자식 셋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그런데 78이 된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놔두기로 했어. 그게 편해. 그냥 놔두기로 했어. 그 말이 순례에게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한테 집 넘겨줬다가 쫓겨난 할머니, 며느리한테 통장 털린 할아버지, 손자한테 보증서 줬다가 노년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할머니.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알았습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눈빛들이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어느 날 배식을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에 72살 할아버지 한 분이 순례 옆에 앉았습니다. 오래 일하셨냐고 물었고 순례는 세탁소 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도 젊었을 때 세탁소를 하려고 했었는데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봉사자분은 왜 여기 오게 됐어요? 술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집안에 일이 좀 있었어요. 힘든 일이. 그러고 나서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거 잘하셨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박혀있지 말고 나와야 해요. 나와서 사람들 만나야 돼요. 사람이 사람한테서 힘받는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서 힘을 받는다. 세탁소에서 혼자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버텨왔는데 여기 와서 사람들과 밥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다른 종류의 힘을 줬습니다. 술래는 그곳에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강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정장을 찾으러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좀 폈네요. 술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봉사 다니거든요. 그래요? 어디요? 복지관요. 거기 가면 저보다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 이상하게 힘이 나지. 그 말도 맞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남이 힘들다는 것을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그것이 비정한 것이 아니라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어서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이겠지요. 봄이 깊어지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재호와 함께 인천 앞바다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길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노인들. 다들 꽃을 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걸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술래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떨어지면 어깨에 얹혔다가 사라졌습니다. 술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벚꽃 한 가지를 가득 담아서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분홍빛이 예뻤습니다. 그것을 조카 지연이에게 보냈습니다. 지연아, 오늘 꽃 구경했어. 예쁘다. 지연이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하트 이모티콘 하나. 그리고 조금 후 지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모, 아빠가 고모한테 미안하대요. 술래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있었습니다. 벚꽃 사진 아래에 그 한 줄이 있었습니다. 재호는 옆에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원 분수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미안하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슬픔인지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이. 술래는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알았다고 해. 더 쓰지 않았습니다.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미안하지도 이제 와서 무슨 도 갚으라고 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해. 그 짧은 문장 안에 술래가 3년 넘게 안고 살았던 것들이 조금 내려놓아졌습니다. 무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내려놓아졌습니다. 용서와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애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나쁘지 않았어라거나 괜찮아, 이해해라는 것. 하지만 내려놓음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더 이상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을 계속 소모하지 않겠다는 것. 술래가 선택한 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오빠는 오빠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살아가겠지. 나는 내 삶을 살겠다. 그것이 술래의 결론이었습니다. 재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뭐 먹고 갈까? 술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매 칼국수 어때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벚꽃 공원 옆 골목에 오래된 칼국수 집이 있었습니다. 단골이었습니다. 바지락이 듬뿍 들어간 칼국수. 뜨끈하고 시원했습니다.
국수 그릇을 앞에 두고 재호가 말했습니다. 벚꽃이 올해 유독 예쁘네. 그렇지요? 매년 피는 건데 올해가 특히 예쁜 것 같아. 그런 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대화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대화. 하지만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같이 칼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순례는 알게 됐습니다.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은 그것을 잃어볼 뻔한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세탁소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덜컹하는 셔터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섬유 유연제 향기, 단골 손님들의 얼굴, 강 할아버지의 정장 2벌, 젊은 엄마의 아이옷. 재호는 오전 7시에 배달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점심 뭐야? 된장찌개. 오늘 두부 많이 넣어. 순례는 웃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빠 일이 있기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대화가 이제는 하루의 작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지관엔 화요일과 목요일에 갑니다. 78 최인숙 할머니는 이제 순례를 보면 먼저 손을 흔듭니다. 왔어, 우리 봉사자. 그 말이 기분 좋습니다. 오빠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호주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순례는 이제 자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불쑥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름 냇가에서 함께 뛰었던 종이배. 손이 하얗고 가늘었던 오빠. 그런 생각들. 하지만 그것이 순례의 삶을 다시 끌어내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저녁 딸 지은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3살이 된 외손녀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발음이 아직 서툴러서 하미처럼 들렸지만 그것이 할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례는 아이를 번쩍 안았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순례도 웃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오빠한테 화나? 순례는 아이를 안은 채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냐고. 가끔 나지요. 근데 계속 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랑 웃는 것도 못하잖아요. 화는 가끔 나지. 근데 이의 얼굴 보면 사라져. 지은이 웃었습니다. 아들 민준도 가끔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순례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재호는 큰 말 없이 밥상 앞에 앉아 잘 먹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음식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밥상을 치우면서 순례는 생각했습니다. 다들 살고 있구나. 각자 자리에서. 새벽 5시 셔터 소리가 증명합니다. 오늘도 순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단단한 승리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제자리에서 셔터를 올린다는 것. 오늘도 누군가의 옷을 깨끗하게 돌려보낸다는 것. 그것이 박순례의 삶이었고 그것이 박순례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봄이 또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벚꽃이 필 것입니다. 순례는 그 봄에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끝. 여러분, 오늘 순례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으셨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이 있으셨나요? 그 상처가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순례 씨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내 삶을 그 사람의 잘못에 계속 저당 잡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것만 간직하고 앞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기 셔터를 올리고 있을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